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공자 오빠 이야기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도 이 책이요, 사실은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렇게 쫙 엮어져 가서 그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흐름까지도 좀 이렇게 많이 알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면 이 책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3장이에요. 이 책이 이렇게 1장, 2장을 이렇게 해왔고 3장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 해가지고 자 3장이 들어가는데요. 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여기다 놓고요. 자, 제목이 뭐냐면 인생이 무상할수록 평정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인생이 무상할수록 평정심이 필요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왈, 지자 불혹, 인자 불우, 용자 불구,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언제냐면은요, 저번 시간에 제나라하고 노나라가 서로 그 협공을 맺는 그 회맹을 맺는 자리에 함께 했었잖아요. 공자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공자가 제나라에서 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해서 잃었던 땅도 되찾아오는, 세 군데나 땅을 되찾아오는 그런 걸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로 와서 이 노나라에서는 공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재상의 역할까지 하게 하고 이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자 선생님이 되게 막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계속 묻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며칠 동안 공자 선생님이 밥도 안 드시고 나오지도 않고 이러고 되게 심각하게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흘이 지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평소처럼 궁궐에 조회에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녀오셔가지고 더 심각해지신 거죠. 돌아오시자마자 노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나라는 이제 끝난 것 같구나. 그때가 이제 노나라 전공 임금 14년, 기원전 496년 해였는데요. 이제 선생님은 전보다 더 중용되어서 재상의 임무도 맡고 그렇게 노나라를 다스린 지 꼭 석 달이 지난 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맹을 맺고 제나라하고 회맹을 맺고 와서 이제 거의 재상의 역할을 하면서 석 달 정도 지난 후의 일이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천지가 뒤바뀌는 변화가 들이닥쳤다. 그때 이제 공자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재상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노나라는 되게 좋아졌어요. 양과 돼지를 파는 장사꾼이 감히 그 값을 올리지 못했고 길가에서 물건을 보더라도 주워가지 않았으며 밤에 잠을 잘 때도 집 문을 닫지 않았으며 사방의 여행객이 노나라에 와도 관리들을 찾을 필요도 없이 모두 나서서 친밀하게 돌보아주던 나라였다. 선생님의 통치에 따라 노나라는 역사상 가장 으뜸가고 문명화된 시기로 들어섰다. 물론 노나라의 전공도 정매에 힘썼기에 선생님은 말씀과 계획을 늘 따랐다. 선생님의 말씀과 계획을 늘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공자가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공자를 중용을 하면서 노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갑자기 노나라 전공이 조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나오지 않다가
넷째 날에 이제 전공이 조회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뭐 병이 나서 아프다 어쩌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병이 나서가 아니라 미녀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색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미녀를 보낸 사람이 어디냐면 얼마 전에 했던 제나라와 제나라에 서 보낸 거예요. 제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그 회맹을 하는 자리에서 되게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노나라 전공한테 미인을 보내면서 결국은 공자와의 갈등을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미인계를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그거를 알고 이제 넷째 날에 전공이 그 조회에 참석을 하니까, 임금이 조회에 참석을 하니까 얘기를 한 거죠. 나라가 막 부강해지려고 하고 있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힘써 정치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가능컨대 부디 제나라의 계략에 빠져 미색을 탐해 나랏일을 황폐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이 놀란 거죠. 공자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자를 그 회맹하는 자리에 보냈던 개환자, 재상 개환자가 이제 공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대사구,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계신 것 아니요? 임금께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쩌다 잠깐 쉬신 일을 가지고 뭘 그리 따지는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간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협곡에서의 회맹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와 회맹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제나라의 군신의 체면을 구겨 놓았고, 이번 일은 이제 바로 선생님을 노린 제나라의 거대한 음모였다는 거죠. 공자가 노나라에서 중용이 되면서 노나라가 좋아지고 또 자기네 나라한테 그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그 공자를 이렇게 노나라에서 중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척을 하려고 한 거죠. 자, 회맹 이후 선생님이 더욱 중용되었다는 노나라의 소식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결국은 제나라의 경공을 자극한 거죠. 이 모든 일이 노나라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지만 제나라 경공에게는 바늘방석 같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했다. 경공이 보기에 선생님이 정사를 계속 잘 돌본다면 노나라의 국력은 반드시 더욱 강성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위협을 당할 것은 노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제나라라는 사실이 명백했다. 그래서 이 제나라에서 미인계를 써서 공자와 전공, 그 노나라 임금의 관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미인계를 써서 이제 그거를 제나라 신하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미인계를 써서 이렇게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노나라 전공이 공자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이제 노나라에서도 그 개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공이 공자의 말을 잘 들으면 자기네들이 자리가 입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나라의 그런 미인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꼴이 된 거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저는 가끔 그 우리나라 영화도 이렇게 보면 그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그 북한하고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북한의 편이 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 되게 화나고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자가 더 이상 노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결국 이제 공자를 쫓아낼 궁리들을 하는 거죠.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두려운 사실은
노정공과 개환자가, 노나라의 임금과 그 개환자가 선생님을 신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대사구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했고, 결국은 선생님을 노나라에서 쫓아낼 궁리까지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노나라는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가장 큰 바람은 치국 안민의 구상을 잘 실천함으로써 나라의 정치가 투명해지고 백성이 풍족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 이상을 노나라에서 구현하기는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다녀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자의 나이 56살인데 그때 나이로는 노인이었죠. 근데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겠다고 선택을 해서 14년을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죠. 그럼에도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좀 중용이 돼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건이 결국은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노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를 주유하는 그런 현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공과 자로, 안회, 염구 등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제 선생님을 따르기로 했고, 그 일이 있은 뒤 사흘 뒤에 우리는 떠났다. 이것이 14년 동안 이어진 불안하고 곤궁한 열국주의의 세월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 정말 나라의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내 이익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나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2500년이 흘러도 지금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밑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담담해져야 한다. 인생이 무상할수록 평정심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셈할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제 나라의 경공이 노나라의 정공 임금을 이렇게 흔들어서 공자를 쫓아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거기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공자가 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래, 아니면 나는 또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막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줬고, 정말 많은 나라에 또 위협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또 노나라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들이 공자에게는 또 지금 우리에게 그런 과정의 공자의 삶이 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도 공자의 오빠의 이야기,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자, 인생이 무상할수록 평정심이 필요하다. 얼마나 그 무상하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자, 이 영상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